데미안, 베아트리체. 그 첫 번째 이야기. 방학이 끝난 후 나는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성 공공시로 출발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나를 따라와서 온갖 일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으며 김나지움의 선생님이 운영하는 소년 기숙사로 내 거처를 정해 주셨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어떤 곳에 어떤 아이들 사이로 넣은 것인지 알았다면 기절할 만큼 놀라셨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착한 아들이 되고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나의 본성대로 다른 길로 뻗어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였다. 나는 아버지의 세계와 정신적인 영향력 아래 행복한 생활을 하고자 했던 노력을 오래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견진성사를 받은 후 방학 동안 처음으로 느꼈던 이상한 공허함과 고독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의 작별을 고하는 일은 이상하리만큼 쉬웠다. 전혀 슬프지 않다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누나들은 끝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자신이 무척 놀라웠다. 나는 그래도 꽤 감정이 풍부한 편이었고 근본은 제법 선량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달랐다. 나는 외부 세계에는 아주 냉정한 태도를 취하며 온종일 나의 내부의 귀를 기울였다. 결국에는 가장 내면적인 곳에서 울고 있는 금기 같은 어두운 냇물 소리를 듣는데 온 정신을 빼앗겼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급격히 자랐다. 야유인 모습으로 불완전하지만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소년다운 귀여움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워서 나 자신조차 이런 모습으로는 남에게 사랑받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나 스스로도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막스 데미안을 마음 깊이 동경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데미안을 미워하기도 했고 내 자신이 짊어지게 된 죄악 같은 병과 생활의 공허함의 책임을 은연중에 데미안에게 떠넘겼다. 학생 기숙사에서 나는 귀여움을 받지도 존중을 받지도 못했다. 처음엔 놀림을 받았고 다음에는 따돌림을 당했으며 우울한 녀석이나 불쾌한 별종으로 취급받았다.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층 더 과장하기까지 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남자답게 세상을 멸시하듯 고독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비애와 절망감에 남몰래 몸부림쳤다. 학교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것 없이 집에서 쌓았던 지식을 조금씩 써먹었다. 지금 다니는 학급이 예전에 다녔던 학급보다 진도가 조금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동갑의 또래들을 어린애라고 얕보는 습관마저 생겼다. 1년쯤,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새로운 변화는 없었다. 나는 집을 다시 떠나왔다. 11월 초의 일이었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생각에 빠져 정신없이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걸으면서 나는 쾌락을 느꼈으며 우울과 염세와 자기 모멸감에 가득 차서 뒤틀린 기쁨을 맛보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축축하게 안개가 자욱한 해질녘에 교회에 있는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공원의 넓은 가로수길은 텅 비어 있었다. 길에는 낙엽이 겹겹이 깔려 있었고 나는 발로 낙엽들을 헤적거리며 쾌감을 느꼈다. 공기 속에는 축축하면서도 쓴 냄새가 떠돌았고 저 멀리 나무들은 안개 속에서 도깨비처럼 그림자를 지으며 서 있었다. 긴 가로수길 끝에서 나는 망설이듯 멈춰서서 검은 나뭇잎을 쳐다보며 그것들이 바스러져 사라져가는 축축한 냄새를 탐욕적으로 들이마셨다. 나의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그 냄새에 응답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 인생의 무상함이란. 누군가 옆길에서 외투깃 쓸 바람에 펄럭이며 내게 다가왔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려던 찰나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이봐, 싱클레어. 다가온 사람은 우리 기숙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와의 만남을 좋아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언제나 나에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면서 어른인 척하는 걸 빼면 별다른 반감은 없었다. 그는 김나지움 학생들 사이에서 곰처럼 힘이 세며 기숙사 사감을 확 휘어잡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어? 그는 가끔 어른들이 우리 또래 학생들에게 어른 대우를 해줄 때처럼 상냥한 말투로 말했다. 어디 내기할까? 너 시를 지었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무뚝뚝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내게 다가오더니 익숙하지 않은 태도로 말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 싱클레어.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가을밤에 사색에 잠겨서 걷고 있는 건 분명 사연이 있는 법이거든. 그럴 때 사람들은 시를 써. 그런 것쯤은 나도 알지. 물론 사라져가는 자연에 대해서나 자연에 빗대어 사라져간 젊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겠지. 아인리히 하이네처럼. 난 그렇게 감성적인 인간이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그래, 좋을 대로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날씨에는 와인 한 잔이나 그 비슷한 것들이 있는 조용한 곳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잠깐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나도 마침 혼자거든. 생각 없니? 네가 모범생으로 남겠다면 굳이 권하지는 않을게. 우리는 곧 조그만 교회의 술집에 마주 앉아 맛이 썩 좋지 않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뭔가 새로운 맛이 느껴지긴 했다. 나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기에 금방 취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내 안의 창문이 활짝 열린 듯했고 세계가 그 안에 비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정말 무섭게도 오랫동안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지내왔다. 나는 정신없이 떠들었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멋지게 해냈다.
베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마침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난 것이다. 베크는 내 어깨를 치며 정말 근사한 녀석, 재능 있는 녀석이라고 불렀다. 나 역시 이야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나이 많은 선배에게 제법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흥분해 날뛰었다. 나는 독창력 있는 녀석이라고 한 베크의 말이 내 마음에 감미롭지만 독한 와인처럼 스며들었다. 세계는 새로운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생각은 수백 개의 힘찬 샘처럼 솟구쳤고 영혼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적어도 나는 우리가 멋지게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그리스인과 이교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러면서 베크는 나에게서 정사에 대한 고백을 들으려고 애썼다. 나는 더는 이야기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야기할 만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마음속에서 혼자서만 느끼고 만들고 상상했던 것들이 내 안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그걸 말로 풀어내는 것은 술의 힘으로도 불가능했다. 여자에 관해서는 베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듣다 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명확한 것이었다. 알폰스 베크는 나이를 18쯤 먹었을 뿐이지만 이미 경험이 많았다. 베크는 자신의 수많은 경험에 비춰보면 소녀들은 아름다운 것이나 예의 바른 것만 원하지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근사하긴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고 했다. 더 많은 성과는 부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었는데 부인들은 그런 경험에 더 명석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문구점 주인인 야겔트 부인과 이야기가 통한다 싶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가게의 카운터 뒤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써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나는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들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물론 내가 야겔트 부인을 사랑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꿈도 꾸지 못한 어떤 셈이 솟구치고 있는 듯했다.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의 거짓이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베크의 말은 내 이상 속의 사랑보다는 보잘것없고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었고 생활이며 모험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모두 실제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아주 일상적인 일로 여기는 사람이 내 곁에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화가 뜸해지고 활기를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전재성 있는 소년이 아니었다. 단지 어른의 말에 혹해서 귀를 기울이는 소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의 나의 암울한 생활에 비하면 여전히 천국의 일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술집에 있는 것부터 우리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엄격하게 금지된 것들이었다. 나는 그런 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부족하지만 뜨거운 감정을 맛보았고 혁명적인 파격을 느꼈다. 그날 밤의 일을 나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희미하게 타는 가스등 옆을 지나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 속으로 귀가를 서둘렀을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기분이 나쁘고 몹시 괴로웠다. 그럼에도 고통 위에 뭔가 매력적이고 감미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혁명과 방종이었고 생명력과 정신이었다. 베크는 나를 보며 새파란 풋내기라고 투덜거리며 욕하긴 했지만 나를 끝까지 책임졌다. 그는 나를 반쯤 떠매다시피 해서 기숙사까지 데리고 왔고 어찌어찌해서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키지 않고 무사히 기숙사 안으로 들어왔다.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죽은 듯이 잤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괴로운 마음과 미칠 듯한 고통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낮에 입었던 셔츠를 아직까지 입고 있었고 형편없이 구겨진 옷가지와 신발은 방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으며 담배 냄새와 토사물 냄새가 났다. 두통과 구토와 미칠 것 같은 갈증이 날로 휩싸고 있는 동안 갑작스레 내 마음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영상이 비쳤다. 나는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들과 정원을 보았고 조용한 고향집의 내 방과 학교와 시장을 보았고 데미안의 견진성사 장면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청순하게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어제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것이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인데 지금 이 순간 사라져버리고 저주받아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며 증오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오래전으로 되돌아가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황금빛 정원에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모든 사랑스럽고 친밀한 것, 어머니의 입맞춤 하나하나와 해마다 맞이했던 성탄절, 경건한 일요일 아침에 정원에 피어있던 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말았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짓밟아 버렸다. 만약 지금이라도 심판의 사자가 와서 나를 묶어 인간 쓰레기, 신성 모독자로 취급하며 교수대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연하다 여기며 따라갔을 것이고 기꺼이 처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이 내면은 이랬다. 사방을 헤매다니며 세상을 얕잡아 본 자여. 왜곡된 정신으로 데미안의 사생에 기대던 자여. 쓸모없는 인간으로 추잡하게 술에 취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저급하게 거칠어진 짐승이여. 악한 충동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겠지. 온갖 청순함 그리고 빛과 사랑스러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정원에서 자란 나. 바흐의 음악과 시를 사랑했던 나. 이런 내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니. 술에 잔뜩 취해 자제력을 상실한 채 충동적이고도 바보처럼 낄낄거리던 내 자신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 듯해 나는 심한 구역질과 분노를 느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 속에서도 괴로움을 견디는 일에는 상당한 쾌감이 느껴졌다. 내 마음은 너무나 오랫동안 맹목적이고도 미련하게 움츠려 들어 있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숨죽인 채 약하게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책이나 고통의 전율, 영혼의 추악한 감정까지도 반가웠던 것이다. 그 속에서는 분명 감정이 있었고 불꽃이 타오르고 심장이 고동쳤다. 비참함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해방과 봄 같은 무엇을 느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거칠게 타락해 가고 있었다.